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독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장독대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참 정겹네요. 한국 사람이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없이는 음식을 논할 수 없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독대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독대 안에 담긴 것은 장만이 아닌 정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장독대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따뜻한 남쪽 나란히 어쩌니 해도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게다가 사방이 뻥 뚫린 곳이다 보니 바람 피할 데도 없어 더 그럴 겁니다. 벌써부터 아이들 불평이 장난 아니네요. 숙모, 너무 추워요. 꼭 이런 날 장 담가야 해요. 날 좀 풀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 근데 제대로 된 장을 담그려면 정월장을 해야 돼. 네 말대로 봄에 담아도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럼 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정월장은 2월장이나 4월장에 비해 숙성 시간이 길어서 가장 깊은 맛이 나는 법이란다. 그러니 추워도 좀 참으렴. 우리 빨리 하고 맛있는 거 먹자. 알겠지? 툴툴대기는 해도 다들 열심입니다. 1년에 하루 이날만큼은 오씨 집안 모든 가족들이 모여 이렇게 장을 담근답니다. 요즘에야 다들 사먹는 장이지만 여전히 장을 담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장 담그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 장 담그는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졌으니 이 핑계로라도 다 같이 모여 가족의 정을 느껴보라는 시어머니의 바람을 지켜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주버님은 매주 좀 날라주세요. 어제부터 말린 거니 잘 말랐을 거예요. 당신은 소금을 가져오고 소금을 가져오기 전에 생계란 하나 띄우는 거 잊지 말고 계란이 떠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500원 동전 크기면 맞는 거야. 내가 체크하긴 했지만 당신도 한번 해봐. 하나씩 배워놓아야 혹시 내가 없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저것 알려줄 게 한둘이 아니네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장을 담가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일일 테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장 담그기가 뭔지도 모른답니다. 전통 장 명인의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싶지만 다들 생업이 따로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식들에겐 이 힘든 일을 물려주실 생각조차 안 했고요. 그나마 막내인 시누이는 가끔 일손을 거둔 모양이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은 어려서부터 도시에 유학을 갔던 차라 제대로 일을 거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처지는 사실 아닙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 가업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네요. 얼른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다들 감기 걸려 고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모처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서울 토박이인 제가 전라도까지 내려온 건 시어머니가 평생을 이어오던 전통 장 담그기 때문입니다. 크게 홍보도 하지 않았고 돈벌이엔 큰 관심도 없었던 시어머니 덕분에 사업이라고까지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먹어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는 시어머니의 장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식도 아니고 첫째 며느리도 아닌 제가 이 일을 물려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재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팔자인 거겠죠. 흔히들 팔자 타령은 하기 싫은 일임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신세 한탄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전 아니랍니다. 이게 제 팔자인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당장 저희 아이들만 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기겁하는 전통 된장과 간장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간장. 어르신들이 말하는 조선간장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것만 놓고 먹어보라면 질색일 테니까요. 모르니 그러는 거죠. 알고 나면 거기서 나는 냄새야말로 세상 더 없는 향수보다 더 좋은 냄새인걸요. 아침마다 장독을 정성 들여 닦고는 바람을 통하게 하기 위해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그 냄새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작용까지 한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평생 이 힘든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직 제가 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정도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시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은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닌 이유예요. 이젠 이 세상뿐이 아니시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궁금한 게 생기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네요. 장은 손맛이래잖니. 맞지? 장을 돌보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자주 닿는지에 따라 그 맛이 변하거든. 정성인 거란다. 소중하게 아끼고 수시로 들여다봐준 장은 확실히 맛이 다르거든. 이런 장으로 만드는 음식은 사람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쉽구나. 내가 죽고 나면 이 장들도 다 사라질 테니. 안다. 다들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있는데 내가 내 욕심에 니들을 이 불편한 시골로 부를 수 없다는 걸. 그냥 아쉬워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니들은 지금처럼 니들 자리에서 잘 살면 된다. 나처럼 하루 종일 장을 끼고 살지 않는다 해서 니들 삶이 무가치한 건 아니잖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부간 우애 지키고 자식들 잘 키우는 것 또한 내가 장을 만들고 가꾸는 일과 다를 바 없으니까. 장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 사는 거란다. 이 나이쯤 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명절에 찾아뵙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장만큼이나 정갈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라고 유세한 적도 없었고 며느리라고 일을 따로이 시키는 그런 분도 아니셨죠. 오히려 자기 자식들을 더 부리는 분이었는걸요. 그러니 크게 대화도 많지 않았답니다. 원래부터도 시어머니는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저랑 형님은 그래도 서울 여자들이니 나름 애교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을 부치며 제잘될 때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다인 분이셨어요. 그것도 대화라면 대화죠. 근데 어머니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운 거였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독에서 장을 푸다 얼핏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지는 않겠대요. 평생 자식처럼 키워온 장을 자기가 떠나고 나면 더는 이 마당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왜 안 그럴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방송 같은 데 나오는 전통 장명인 이런 건 아니셨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듣기로는 도청 같은 데서 전통장인 인증 같은 걸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는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대요. 자기 주제에 무슨 명인이고 장인이냐고요. 자기는 그저 투박한 시골 아낙네일 뿐이라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하신 분이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에게 장은 그저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자식을 잘 키운다고 자식 키우기 장인이란 칭호를 받진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장인 칭호를 거절했다고 해서 막까지 그런 건 아니랍니다. 요새는 저희처럼 대규모로 장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은 평생 장을 담그신 그런 분들이고요. 만드는 방식도 관리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원래 전통 방식이란 게 대부분의 일을 사람이 하는 때문이죠. 그래도 세상이 바뀐 탓에 인터넷 주문 같은 걸 받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온 주문에 따라 전국 각지로 택배를 보내시고들 계신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질 않으셨어요.
자기가 만든 장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돈을 받고 팔 깜냥이 되냐시면서요. 그래도 직접 찾아오신 분들에겐 그럴 수 없었나 봐요. 이 먼 곳까지 발품을 팔아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는 게 이유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하나씩 늘었죠. 일단 한번 맛을 보면 다른 데 걸 못 먹는다면서들 그러시지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니 사람들도 궁금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 궁금증 하나 때문에 이 먼 전라도까지 오기는 힘드시지 않을까요? 전화로 주문을 받아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요. 다른 장인들 거 드셔도 만족하실 거라며 거절하시기 일쑤셨죠. 그렇게까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곤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대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만드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니 오기 비슷한 게 생겼나 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찾아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금 시어머니의 장을 찾게 되는 거고요. 시어머니가 마케팅 같은 걸 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건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랑 별 차이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시어머니 장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늘었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을 쓴다거나 자식 중 하나는 후계자로 지정해 장사 속을 부릴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사람 부릴 정도는 아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일이 뭐 있어서 그러겠니. 혼자 해도 남는 게 시간인데. 그리고 큰애가 말한 인터넷 그것도 그래. 내가 이걸로 돈 벌 생각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거 한답시고 좋지도 않은 머리 쓰기도 싫어. 난 그냥 지금처럼 혼자서 하련다. 저희가 명절 무렵에 갈 때도 시어머니 장을 사겠다고 오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형님이 인터넷 주문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사람도 하나 쓰시면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그러기도 했고요. 단박에 거절하시지 뭐예요. 저희야 가끔 오는 사람이니 더는 권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사니 사람을 안 부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도 맞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할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하기엔 하루가 너무 짧은 일이랍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기색 없이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선시대쯤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마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글을 읽는 양반이었지 싶더라고요.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먹을 갈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을 평생 해오셨답니다. 그게 단지 장을 만들고 장을 아끼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패기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자식에게도 그랬고 저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처음 결혼을 생각할 때가 떠오르네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집이 전라도 시골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그곳에 계신다고. 고정관념이란 게 참 무섭지 뭐예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한 것도 사실이고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인데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골 사는 홀시어머니가 툭하면 며느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며느리를 그 먼 시골까지 불러들인다거나 도시 며느리가 집안일 못한다면서 혼내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땐 그랬네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처음 찾아뵈었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 그날 수시로 놀랐답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그랬어요. 사극에서 보는 듯한 그 큰 집에 장독이 마당 가득 메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시골집이라고 그랬으니 저야 당연히 TV 같은 데서 본 그런 옛날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모습이 사극에 나오는 대갓집 마나님 비슷했거든요. 완전 정통 한복은 아니고 개량형 같은 거였는데요. 워낙 정갈하게 입고 계셔서 그런가 봐요. 거기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교양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도 의심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답니다. 처음엔 이러다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시어머니 사례가 좀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 의심은 상견례를 거치며 증발되었어요.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누이가 시댁에서 나왔거든요. 보통 상견례 때 양가가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단이나 결혼 장소 같은 걸 두고 은근히 다투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난 자식 거둬줘서 감사하다면서 다 저희 좋은 쪽으로 하시라 그러셨거든요. 오죽하면 엄마가 상견례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보다 10살 더 많다고 들어서 난 꼬장꼬장한 시골 여자라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지 뭐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곱니? 말하는 것도 조용조용하신 게 누가 보면 내가 시골 여자고 네 시모자리가 도시 여자라고 해도 믿겠더라. 젊어서 혼자 됐다던데 고생한 티도 잘 안 보이고. 원래 그 근방 부잣집 마나님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한시름 놨다. 네 동서라는 사람이 너한테 그랬다면서. 자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오죽하면 자기가 자고 가라 그래도 자기들 불편하다면서 부득부득 우기고는 시골 가신다고. 진짜 양반이긴 한가 보다. 네가 딴 건 몰라도 시모자리 복은 있나 보다. 네, 그랬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형님이랑 부딪혔거든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진짜 좋으시다고. 자기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질 않으신 분이라고 이런 시댁에 오게 된 걸 환영한다지 뭐예요. 그래도 설마 그 정도기야 할까 했는데 진짜로 그러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끌린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참 순해요. 때론 발끈해야 할 순간조차도 저한테 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싸울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그게 다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거였어요. 오씨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가족들이 모여도 분란이 날 일은 없답니다. 때론 너무 심심하다 싶을 정도인 게 불만이라면 불만일까요? 따지고 보면 심하게 순탄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은 사람 만나서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죽하면 제가 전역하기 싫으니 사람 좀 만나고 하라 그러겠어요. 그래봐야 들은 척도 안 하지만요. 그 순탄한 결혼 생활 중 딱 한 번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뒤집힌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그 사건은 시어머니의 가출이었어요. 순하기로 따지면 세상 으뜸 가는 그 양반이 가출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냥 가출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이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 놀랐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랍니다. 어머니, 요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일 좀 줄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들이야 멀리 있으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니 더 걱정이 돼요. 요새 심심해서 산보를 좀 자주 다녀서 그런가 보다. 시골볕이 좀 세니? 그래서 그런 거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새 애비는 속 안 썩이고? 그이가 속을 썩일 사람인가요? 제가 썩이면 썩였지. 다행이구나. 내가 애들을 많이 못 돌봐서 항상 미안했거든. 그래도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기 그지없다. 내가 복이 많은 게지. 거기다 장윤이 애미랑 너같이 착한 며느리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잘 나가다가 이상한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왜 눈을 감는다고 그러세요? 요샌 진짜 100세 시대래요. 주변에도 90세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처럼 이런 공기 좋은 데서 사시면 더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오냐, 우리 광윤이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수아 시집 가는 것도 봐야지. 얼른 들어가자. 애들 시장하겠다. 명절을 맞아 내려간 길이었습니다. 지난 구정 때 보고 처음 보는 시어머니가 그새 얼굴이 많이 상하셨지 뭡니까. 어머니 말로는 시골볕에 탄 거라는데 탄 것도 탄 거지만 많이 마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고 거기다 장까지 만들고 계시니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았답니다. 누구라도 도와주기만 한다면 부담이 한층 덜어질 텐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그럴 의무를 지닌 사람이 역시 큰 자식인 아주버님이겠죠. 아주버님은 검찰 수사관으로 계세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 밑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는 흔히 그런 분들이 막 형사처럼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거의 검사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집에 오는 선물을 미처 다 놔둘 데가 없을 정도라고요. 검사보다 오히려 더 챙김을 받는 게 검찰 수사관이래요. 그런 분이 일을 접고 시골로 낙향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이 둘째인 제 남편인데요. 사실 성향만 놓고 보면 남편이 제일 잘 어울려 보이는 게 맞아요. 세 자식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꼼꼼하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성실한 타입이라 시어머니처럼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는 데는 제격이죠. 그렇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장 저희 애들 학원 문제도 있고 또 남편 일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수의사랍니다. 전 잘 몰랐는데 수의학과에 가려면 공부를 되게 잘해야 한대요. 수의사들끼리는 그런데요. 우리가 맘먹었으면 의대 가는 것도 일도 아니라고요. 설마 그럴까 싶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한 건 맞나 봐요. 자식 의견이라면 항상 존중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서운함을 토로하셨던 일이 남편의 수의대 진학이었다는 걸 보면 말이죠. 마음만 먹었으면 소위 말하는 전도 유망한 과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음에도 남편은 수의학과를 고집했다는 거죠. 사실 잘 어울려요. 아픈 동물들을 꼼꼼한 손길로 치료해주는 남편 모습은 진짜 근사하거든요. 그래도 큰 돈은 못 벌고 있답니다. 남편 대학 동기들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병원 안에 별의별 걸 다 설치한대요. 동물 미용실부터 사료 판매장, 심지어는 개 호텔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동물들을 보는 일이니 한 장소에서 다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요.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 싶어요. 근데 남편은 그러질 않지 뭡니까? 오로지 병원만 해요. 아픈 동물들 치료하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는 이유였답니다. 저놈은 아쉬울 게 없어서 그래. 아니, 내가 예전에 방학 때 저놈 본가에 간 적이 있거든. 내가 그때 전국 여행 다녔잖아. 아니, 당연히 돈도 없으니 각 지방마다 애들 본가를 돌 때였거든. 야, 니들도 알겠지만 정석이 저게 부잣집 아들 티를 내본 적이 없잖아. 누가 봐도 그냥 시골 소년이잖아. 아이, 그래서 본가도 평범한 시골집인 줄 알았지. 야, 와, 나 진짜 집이 대거리야. 집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전체 면적이 엄청 넓어. 게다가 어머니는 얼마나 품이 있으신지 몰라. 야,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이야. 나 어머니 보고 평창동 사모님 뭐 이런 거 떠올렸다니까. 그런 집 자식이니까 이놈이 돈 안 그러는 거지. 아니, 평생 부족한 게 없으니 돈 타령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말 그렇지만 저놈 나중에 유산 받으면 병원 때려칠지도 몰라. 네, 시댁이 부유한 건 맞아요. 저도 정확히 안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꽤 많은 걸 알거든요. 시아버님이 그런 쪽으로 능하셨대요. 원래부터 시댁이 부자였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 시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시고도 자식들 건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거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버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을 했어요. 외국에 나갔다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학교를 다 다녔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랑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냈죠. 시어머니 뜻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할아버지 뜻이었대요. 그럴수록 애들이 크게 자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이유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죠. 당장 새 자식들이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일이니까요. 아주버님은 명문대를 나와 검찰 수사관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시고요. 남편 역시 수의대를 나와 수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누이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최고라는 그 여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들어갔죠. 지금은 그냥 가정주부지만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제겐 서방님인 그분은 증권회사를 다니세요. 금융권들이 연봉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들 먹고 살만한 형편이죠. 그게 다 광주 유학의 결과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미래를 위한 선택인 셈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그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치곤 하세요.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죠. 시어머니도 광주에 나가서 사셨으면 될 일이었는데 왜 안 그러신 건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왜 여기서 사셨던 거예요? 그냥 광주 가셨어도 되셨잖아요. 거기서 아주버님이랑 시누이랑 그이랑 키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형편도 넉넉하셨잖아요. 그냥이요. 궁금해서요. 맞다. 그럴 수도 있었지. 다행히 네 시아버지가 많은 걸 주고 갔으니 누구처럼 새아이 키운다고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엄마 손 필요한 새끼들이 셋이었으니 그래야 하는 게 맞았지. 나라고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을까. 근데 난 도시에 맞지 않는 사람이더구나. 처음엔 나도 당연히 가야 하는 거니까 갔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도 다니고 그랬어. 그런데 너무 힘들더구나. 거리를 메운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왜 그리 무섭든지. 지나가는 차들이 나를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기도 하고. 난 내가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 왜 시골 살던 양반들이 서울 같은 데 가면 숨이 막힌다고 그러지 않니? 그게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 답답해서 그런 거지. 난 그 정도가 좀 심한 건 줄 알았어. 살다 보면 나도 적응될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고. 나중엔 잠도 못 잘 정도였어.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는 수밖에 없었지. 참아야 했고 엄마잖니. 근데 안 되더라고. 결국 병원에 갔단다.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알았거든. 내가 이야기하니 의사가 그러대. 이건 자기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정신과를 가보래. 내가 왜 정신과를 가냐고 그랬지. 난 미친 게 아니니까. 요즘이야 정신과를 가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땐 그랬거든.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랬지.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 어떡해. 애들은 키워야 하는데 내가 도저히 못 버티니. 결국은 정신과를 갔더니 나보고 광장 공포증이라지 뭐니. 난 그런 병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도 의사가 그렇다니 그런 거겠지. 어떻게 치료하냐고 했더니 약 먹고 치료받고 하라더라고. 그러면 완치되냐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일단은 마음먹기가 가장 중요하다더구나. 그때 너무 지쳤거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어.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려고 했지.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로 오니 그렇게 날 괴롭히던 공포가 사라지지 뭐니? 의사 말대로 마음이 편해져서인 거였을까? 이 집이 네 시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거든.
나도 이 집 올라가는 걸 다 지켜보기도 했고 내가 평생 살 집이다 그러면서 말이야. 한 며칠 여기 있으니 괜찮겠다 싶더라. 다시 아이들 따라 광주 갔지. 또 시작이더라. 그렇게 서너 번 반복하고 나니 어쩔 수 없더구나. 난 천생 여기서 살아야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자식 버리고 도망왔단다. 나 살자고. 지금도 그게 미안해. 내가 장을 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야.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매일같이 독을 쓸고 닦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그때마다 속으로 그러는 거지.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아마 시어머니가 가장 자신의 속을 제대로 털어놓은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직접 이야기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못내 미안해하시던 시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도 엄마니까 그 심정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 몸이 버텨주지 못하니 몸도 힘들고 그보다 마음이 더 힘드셨겠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셨을 게 분명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된 그때 이곳으로 다시 내려오셨을 거고요. 그게 평생 어머니를 미안하게 만든 일이란 건 너무도 분명하죠. 어쩌면 어머니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만든 장 만들기를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부모 일이니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겠죠. 게다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굳이 익숙하지도 않은 일을 물려받겠다고 이 시골까지 내려올 수는 없었던 거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 마당을 가득 메운 장독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시어머니의 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가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란 뜻이랍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니 시어머니 스스로 말을 안 해주면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다른 집 어른들은 조금만 아파도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죽는 신용을 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식들 불효자 만들기 딱 좋은 분이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 가끔씩 안부 전화를 드리곤 해요. 사실 특별히 할 말은 없죠. 전화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봐야 매일 하는 말들 말곤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죠. 어머니, 식사는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저희 된장 다 떨어져 가요. 보내주세요.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대답도 매번 똑같고요. 벌써 먹었지. 시골 사람들은 끼니는 안 놓치니까. 아플 시간도 없다. 할 일이 좀 많아야지. 된장만 보내면 되겠니? 요새 나물 많이 나는데 그것도 보내주랴?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형님이 하셔도 이랬고 시누이가 해도 똑같은 대답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그나마 근처에 살아서 얼굴이라도 보고 살았다면 눈치라도 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니 다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한 거죠. 심지어는 명절에 와서 안 좋아진 시어머니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 참 몹쓸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다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에 파묻혀 살던 그때였어요. 동서, 잘 지내지? 형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서울에 사니 가끔씩은 통화도 하고 또 가끔은 쇼핑도 같이 하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형님. 형님네는 별일 없으시죠? 장윤이는 곧 제대겠네요. 좋으시겠다. 좋긴 뭐가 좋아. 없으니 편하기만 했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신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다른 얘기한다는 게.
동서 시간 괜찮아? 네,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매일 그렇죠. 왜요? 좀 많이 놀랐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에서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상의할 일이 있는데 보호자를 한 번도 못 봐서 연락을 못 했다고요. 항상 시어머니는 자신이 보호자라면서 자신과 말을 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게 됐다나 봐요. 한사코 시어머니가 보호자 연락처를 안 가르쳐줘서 꽤나 고생했대요. 병원 관계자가 꾀를 썼나 봐요. 비상 연락처 개념으로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병원 규칙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고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형님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어머님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 가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러게, 나한테도 그러셨는걸. 어머님이 어디 아프면 아프다 그러실 뿐이야.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어 그러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왜요?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좀 무섭더라고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따로 찾아 연락을 할 정도라면 만만한 병은 아닐 테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암이시래. 방광암. 거의 말기신가 봐. 자세한 말은 안 했다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를 한번 보자는 걸 보면 많이 안 좋은 거겠지. 어떡해요, 형님?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누가 내려는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이는 일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 나도 일이 있어. 서방님은 어떠시려나? 동서 전화 끊고 아가씨한테도 전화하려고. 누구라도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연락해 볼게요. 안 되면 제가 갈게요. 전 특별한 일 없어요. 형님은 아가씨한테 전화하세요. 전 그이한테 해볼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거겠죠. 지난번 뵈었을 때 얼굴이 안 좋다고는 느꼈지만 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죠. 엄마가 암이라는데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야지. 형은 직장 다니니 당장 못 가지만 내가 갈게. 형수님한테는 내가 간다고 연락해줘. 나도 갈게. 어머니 걱정돼서 못 기다리겠어. 그럴래? 애들은? 지들도 다 컸는데 잠깐 나 없다고 별일 있겠어? 집에 앉아서 당신 기다리는 게 더 불편해. 같이 가. 남편이 병원 문을 닫고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붙었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제발 별일 아니기만을 빌었습니다. 그건 마음속 한켠으로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보호자를 찾았을 리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역시나 그렇더군요. 최길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왜 병원에 진작 오지 않으신 건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웬만큼 아픈 걸로는 움직일 생각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오시는 거죠. 환자분이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침착하려고 애썼겠지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니었죠.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저한테도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의사는 솔직했습니다.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진통제 처방이 다르더군요. 암세포가 방광을 막아 소변 보기가 힘들 테니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더군요. 환자의 체력이나 몸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수술이 오히려 환자의 여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병원에 입원해 소변줄을 꽂고 고통이 올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밖에 없다더군요. 이미 시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자신의 집에서 그러고 싶다면서요. 환자가 싫다는데 병원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보호자를 찾은 건 소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요독으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직은 시어머니가 소변을 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언제 그럴지 모를 정도로 방광을 막고 있는 암세포가 크다지 뭡니까? 그래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왔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전해 들었으니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신우이는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당장 내려오겠다고 난리더군요. 그러라고 했죠. 일단 저희는 먼저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안 듣지 뭡니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을 해서 뭐하게. 너도 의사한테 들었다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픈 거 참는 건 일가견이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던 걸 보면 오죽 심각한 게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왜 그때까지 참고 계셨냐고요. 병원을 갔어야죠. 얘가 왜 큰 소리야. 어차피 병원 가도 할 것도 없다지 않디. 그럴 바엔 그냥 여기 있으련다. 마음이 편한 게 먼저잖니. 안 돼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요독 때문에 쇼크 올 수도 있다고. 엄마는 그깟 오줌 못 눈다고 뭐가 큰일 있겠니 하실 테지만 그거 진짜 무서워요. 일단 쇼크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괜히 독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청산가리나 보고독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이에요. 요독이 그래요. 요독이 몸에 퍼지면 의사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쇼크 오면 그 길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엄마 제발. 남편이 울듯이 읍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완강하다 해도 아들이 이러는 데야 별 수 있을까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겐 요독보다 무서운 게 자식의 눈물일 테니까요. 안 그래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병색이 완연한 시어머니의 야윈 몸에 이런저런 장치들이 달라붙으니 누가 봐도 중환자시더군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꾸역꾸역 번져 나오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와 그 모습을 본 시누이와 형님 역시 저와 다를 바 없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전해 들은 것처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안도감 정도가 다였을 정도였죠. 자식들은 매 순간 시어머니 옆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만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다들 생업이 있으니까요. 가능한 건 여자들인 저와 형님, 시누이였지만 그조차도 계속 달라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집을 비우면 남은 가족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놓는 건 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결국 시어머니를 서울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반긴 건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그걸 원하니 따라주셨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끝에 관련 병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의사인 남편이 힘을 쓸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관인 아주버님의 발이 훨씬 넓더군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게 보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케어를 하겠습니다. 중간급 규모의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아주버님과 저희 가족들을 챙겨주지 뭡니까? 새삼 아주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검찰 수사관이 저 정도라면 검사쯤 되면 난리지 싶던걸요.
아무튼 덕분에 저희는 편하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이니 수시로 병원을 찾는 일도 가능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병원을 들락거린 건 저였습니다. 꼭 제가 시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게 마음이 편해서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누가 각별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형님도 그랬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저만큼은 올 수 없었죠. 시누이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남일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하루 걸러 하루 찾아와서 그런 거죠. 저보단 적게 왔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나 봐요. 넌 매번 이렇게 와도 되니? 광윤이랑 수아는 어쩌고? 어쩌긴요. 다 큰 놈들인데 알아서 하겠죠. 요샌 머리 컸다고 저랑 잘 놀아주지도 않아요. 뭐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팩 토라지기나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지들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하기 일쑤고. 그거 보면 얼마나 열이 솟구치는지 몰라요. 어머니 자식들처럼 착하지 않아요. 그거 보느니 이렇게 어머니랑 도란도란 수다나 떠는 게 낫죠. 저 좋자고 하는 거니 뭘 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면 피곤하잖니. 다 죽어가는 사람 보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어여 들어가서 쉬어라. 또 그러신다. 자꾸 이러시면 저 매일 올 거예요. 그게 좋으시면 계속 그러시든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다. 그만하마. 그러나 저러나 내 마음이 안 편하다. 왜요? 아무래도 병원은 불편하시죠? 아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큰 놈이 참 잘 산 모양이다. 원장도 수시로 오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장 때문에 벌써 한 달 가까이 버려뒀잖니. 매일 닦고 바람도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어차피 발효식품이잖아요. 잘 익으면 익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란다. 매일 들여다보면서 정성 쏟는 거랑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건 많이 다르거든. 그것들도 사람 정성에 반응한단다. 그런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나 몰라라 했으니 지금쯤은 죽는 소리 하고 있을 거란다. 에이, 설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무식하면 용감하다지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것도 아니었네요. 반쯤은 맞는 말이지. 발효가 뭐겠니? 된장과 간장 속에 있는 유익한 세균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야. 더 좋은 된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리고 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고. 사실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어. 그저 신선한 공기 통하게 뚜껑 열어주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이면 그거 빼내주는 정도지.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하단다. 부모라고 해봐야 자식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장도 그래. 내 맘대로 못하지. 그래도 사랑과 관심을 줄 수는 있지 않겠니? 사랑 많이 받고 큰 애들은 웬간해서는 삐뚤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장도 그렇단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알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가 자신의 장들을 흡사 자식인 양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 정도로 애틋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긴 예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해요. 광주에 자식들을 버려두고 와서 그 미안한 맘을 달래기 위해 장을 자식 키우듯 공을 들이셨다는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어머니 말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식 같은 장을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망가뜨려야 했던 그 심정은 얼마나 참혹한 거였을까요? 감히 짐작도 안 가지만 그만큼 절망적인 감정이었으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서울병원에 오신 지도 어느새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초반엔 남은 기력으로 버티셨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는 나빠졌어요. 그조차도 병세에 비하면 좋은 것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처음부터 말기였으니 버티는 것이 용한 지경이었답니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언제라도 시어머니와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신경들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서서히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유산 정리도 서둘러야 되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들에서 손해보기도 쉽고요.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왜 해? 왜 유산 받을 생각하니? 좋아서 그래? 오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저희야 이런 문제를 잘하는 그러는 거지. 다 우리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그리고 어차피 받을 유산이잖아. 설마 우리 안 나눠주고 오빠가 다 가지게? 아주버님 집에서 모인 자리였습니다. 가볍게 술 한잔하며 시작된 자리의 분위기가 묘해진 건 서방님이 유산 문제를 언급하면서부터였어요. 술이 좀 들어간 탓도 있었을 겁니다. 설마 유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너 진짜? 아이고 됐네요. 아니란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아가씨 미안해요. 저 사람이 요새 맡은 사건이 잘 안 풀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참에 술까지 들어가서 저러나 봐요. 서방님 죄송해요. 안 되겠다. 당신 들어가요. 쉬어야 또 내일 일을 하지. 다행히 형님의 신속한 개입으로 불이 번지는 건 막았습니다만 문제는 제대로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개운치 않은 얼굴로 시누이 내외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다들 병원으로 모여들었죠. 시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서방님과 아주버님이 담배를 핀다며 밖으로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지 뭡니까? 도저히 안 들릴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였고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매제 너무하네. 지난번에 유산 이야기 했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맞네. 진짜 유산이 탐나서 그래? 왜 서동 땅으로 뭐 하려고? 누가 그걸 자네한테 주기라도 안 돼? 진짜 김칫국 제대로 마시네. 왜 사람 말을 오해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 말이 뭐 틀립니까? 땅 묻혀두느니 그거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데 그러면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긴 누가 좋대. 땅을 팔아도 내가 팔고 투자를 해도 내가 해. 자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왜 끼면 안 되는데요? 저도 이 집 사위입니다. 오씨가 아니면 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 처가 오씨니 껴도 되죠. 형님이 장자인 건 알지만 요새 법이 어디 장자만 챙긴답니까? 검찰청에 계시니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요? 남편이 서둘러 나가더군요.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본 직후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병실 앞에서 당장 그만둬. 제가 괜히 이럽니까? 형님이 계속 꼬투리를 잡으시잖아요. 꼬투리? 야, 그러게 누가 유산 이야기를 하래?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 눈에 지금 자네가 유산 탐이 나서 그러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 내 말 들려? 그거야말로 제가 할 말인데요. 지금 형님이 유산 탐내시는 건 아니고요. 야! 급하게 남편이 두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같더군요. 시누이가 따라가려는 걸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괜히 나가서 더 불씨를 키울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를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라는 눈짓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밖에서 들리던 소리에 인상이 찌푸려지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제야 시누이도 몸을 안 치더군요. 무슨 심정이실까요? 그토록 의좋던 자식들이 유산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다 못해 아주버님이 서방님에게 야하니 하며 대놓고 시비를 붙는 걸 들었으니 속이 아니셨을 겁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이 미칠 파장이 그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돌아오는 차 안에선 말이 없더군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끌고 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유쾌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물어보기도 그렇더군요. 그냥 없던 일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마 남편도 복잡했을 겁니다. 유산 다툼은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평소 의좋기로 유명한 오씨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진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서, 혹시 어머니 연락 받았어? 어머니 연락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잘못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온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어머니 연락 받았냐고 그러지 뭡니까? 전 진짜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소식이 온 줄 알고 기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사라지셨대. 말도 없이. 소변 줄이고 링거 줄이고 다 떼놓고 사라지셨대. 간호사들도 못 봤다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그 몸으로 거동하시는 것조차 불편하실 텐데 애아빠가 확인했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셨대. CCTV에 나오더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이가 지금 찾으러 갔어.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암튼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할게. 그 몸으로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걸까요? 어제 그 일이 그렇게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설 정도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집은 어쨌든 저희 집에서 유산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형님 연락만 기다렸지만 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수사관이라고 해서 당장 찾을 순 없었겠죠. 공무도 아니니 마음대로 이것저것 뒤질 수도 없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누이도 안절부절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간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정석이냐? 난리 났다. 얼른 내려와 봐라. 남편의 먼 친척벌인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네요. 그러다 발견한 게 어머니의 독이었대요. 그 많은 독이 모조리 다 깨져 있었다지 뭡니까? 거기서 간장이며 된장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으니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꾸던 독인데 그걸 누가 깼을까요? 설마 남편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말대로 독이 다 깨져 있더군요. 아찔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원체 동네가 평온한 곳이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은 죽어도 없으니 이 일을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독을 다 깬 걸까요? 혹시 암세포가 머리로 전이 돼서 제정신이 아니신 걸까요? 그런 조짐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대로 놔둘 순 없었어요. 남편과 동네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뒷수습에 나섰답니다. 간장은 이미 다 흘렀으니 살릴 수 없었고 된장도 깨진 독 조각들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막막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여기 이건 무사하네. 그 많은 장독 가운데 딱 하나가 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장을 담아둔 독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이게 처음 자신이 담은 간장이라고요. 매해 이걸 3장 만들 때 조금씩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장이라고 한답니다. 여왕벌 같은 거죠. 가장 소중한 거요.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서둘러 장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엔 비닐백이 떠있지 뭡니까? 비닐백이 왜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서둘러 꺼냈습니다. 거기엔 편지가 한 통 있더군요.
참담한 마음이 담긴 시어머니의 편지였어요. 평생 장만 생각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새끼들은 나 몰라라 했구나.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기적인 애미 때문에 자식들이 엇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산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나 때문에 다투지도 말아라. 나는 간다. 너희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느니 훌훌 떠나는 게 속편하지 싶어서다. 예전에도 너희들을 버려두고 나 살자고 도망간 애미니 두 번이 뭐가 어려울까. 미안하다. 장은 내가 다 처리했다. 이깟 장이 뭐라고 자식들도 외면했을까. 따지고 보면 내 아집이고 내 욕심이었다. 그래서 나 가는 길에 함께 데리고 간다. 미안하다. 유산 문제는 알아서들 하려무나. 그게 너희들이 싸울 일이 된 걸 보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니들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할 테니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잘들 지내거라. 역시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였네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독을 깨는 마음이 감히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만 아무리 소중해도 자식들만큼은 아니었단 말씀이겠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시어머니를 찾아야 했거든요. 이대로 어딘가를 떠돌다 돌아가실지도 몰랐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민 한 분이 시어머니처럼 보이시는 분이 산으로 갔다고 하셨거든요. 산이라면 아마 시아버지의 산소가 아닐까 했습니다. 역시나 그렇더군요. 시아버지의 산소 옆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찾았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아주버님과 서방님 그리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떼셨습니다. 아니다. 구서방 말대로 어차피 니들 물려줄 것 아니냐.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니들이 겨우 그런 걸로 다투는 게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니들을 더 사랑하고 가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내가 장 돌보는 것에 반의 반만 니들을 아꼈어도. 사실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신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러실수록 자식들이 면목이 없을 밖에요. 결국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 서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자칫 붉어질지도 몰랐던 유산 다툼은 종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처가 큰 불로 이어질지도 모를 산불을 잡은 셈이죠. 어쩌면 유산 다툼은 없었을 확률이 더 큽니다. 제가 봐온 이 사람들은 그럴 성정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리 욕심 없는 사람도 눈앞에 큰 돈이 보이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거겠죠. 참 현명하신 양반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하시고요. 자기가 평생을 아껴온 장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게 하신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의 장의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펄쩍 뜨시더군요. 아서라, 편한 도시 생활 마다하고 할 일이 아니다. 그 힘든 일을 왜 굳이. 말로는 그러셨지만 표정은 아니시던걸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제 뜻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을 제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투자하셨답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 헐헐 떠나셨고요. 슬펐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더군요. 참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은 말 한마디 있다가도 몇 번을 힘들어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보내고 저희 가족은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광주에 동물병원을 차렸고 아이들은 이 근처 학교로 왔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서울에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형님이 아이들 맡아주신다고도 하셨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후회를 제가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랍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 대학 못 간다는 말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그리 중요한 걸까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뭘까요? 다행히 아이들도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 함께 이곳에서 살게 되었고요. 좋더라고요. 된장이 익어가는 향기로 시작하는 아침도 그렇고 눈만 뜨면 펼쳐지는 초록색 하늘도 그렇고 아마 때가 되면 아이들은 독립할 겁니다. 그래도 전 이곳을 지킬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듯 저도 이 많은 독들을 쓸고 닦으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병든 어머니 앞에서 유산으로 다툼을 했던 시아버님과 시매부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들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소중히 아끼던 장독을 모두 깨버린 어머니. 장독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자식이었다는 말에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와 닿았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